23년 법인세 신고를 마쳤으니까 24년부터 비용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면 법인세 신고 기간에 이런 국세청 법인세 신고 도움 안내문을 보셨을 겁니다. 특정 용도의 신용카드 사용 현황, 세금 계산서를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분류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다면 비용 쓰는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평소에 밥을 3끼 드시는데 비용 처리를 위해서 10끼를 먹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치성 제품을 많이 사게 됩니다. 거래처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용도나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런 금액은 비용 처리가 힘들겠죠.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 가는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정용품 구입이라든지 업무 무관업소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아래 보시면 의료용 기구, 화장품, 스포츠 교육기관, 헬스장 이런 거 사용료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오락장, 애완견이 많기 때문에 동물병원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기타 피부과 등의 개인적인 용도의 병원도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시는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국세청에서 분류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 어떤 사용권이 이 금액을 이루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충 업종별로 분류해서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업무와 관련이 적은 것으로 전산 분석된 자료로서 실제 법인의 지출 용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류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용으로 쓰셨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법인카드로 방금 말씀드린 개인적인 용도의 비용들을 처리하셨다면 이 행위는 엄연히 업무상 횡령에 해당됩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그만 회사에서 그런 경비들을 쓴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진 않겠죠. 나중에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이런 부분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회사라도 언제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항상 비용 쓰실 때는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주시하고 있지만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부터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달리 다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른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국세청은 고가의 차량일수록 더 관심을 가집니다. 회사가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는지 또는 회사에서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겠죠. 현재 1년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5년 감가상각 연도를 생각한다면 4천만 원 정도의 차량 가격인데 너무 현실적인 규정을 반영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 4천만 원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송금 인정이 안 돼서 법인세를 더 내게 되시지만 이런 금액이 커질수록 즉 아주 고가의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수록 이런 것도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자금이 많은 회사에서 개인적인 주거용 목적의 임차료를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내문에 이 부분 외에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세무조사나 신고 내용 확인 시 발견되는 주요 신고 누락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또는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방금 말씀드렸죠. 두 번째, 증빙 없는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기업 자금을 유출하는 사례. 악용을 해서 쓰시는 것은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실제로 업무상 자금이 유출되었는데 증빙이 없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입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시고라도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실제 근무 이력이 없는 대표이사 주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 세무조사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가족들 인건비죠. 그래서 당연히 가족들이 급여를 받아갈 때는 실제로 일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많이 마련해 두셨으면 합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시 가족 인건비는 실제로 일했는지 여부를 많이 따져보기 때문에 그런 증거 내용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기업 업무 추진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이건 접대비를
말하는 거죠. 접대비 용도로 구매한 것을 접대비로 처리하면 접대비는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로 송금 인정이 안 될까봐 일부러 복리후생비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해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고가 승용차 등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가의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를 말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급여 지급 이력이 없음에도 복리후생비를 과다 계상하는 사례. 대표이사 외에 직원이 없는데, 즉 1인 회사인데 너무 많은 복리후생비를 처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적인 경비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대표님들 질문 중에 하나가 접대비 말고 다른 계정들은 1년에 사용하는 한도가 없나요? 이걸 많이 물으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직원 수에 비례해서 비용이 나간다고 보시면 된다. 특히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들은 직원 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급여 지급 이력이 없는데 이 금액이 과다하다면 충분히 사적인 용도가 있는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입금 산입 및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을 하지 않은 사례. 이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대표가 가져가거나 또는 증빙 없이 돈이 나갔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죠. 이 업무무관 가지금은 회사가 대표한테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시 매일매일 이자를 계산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올라가서 법인세가 더 나오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페널티가 그 대출 이자 중에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이자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게 됩니다. 세무조정 시 일어나는 사례인데 이런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매출대금을 입금하면서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계상하는 사례. 매출 누락인 거죠.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고 상대방이 돈을 입금했으면 바로 가수금 처리해서 대표가 가져가는 거죠. 매출 누락입니다. 아홉 번째,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열 번째,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및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사례. 10번의 업종들은 접대비 한도가 일반 한도보다 낮습니다. 그걸 착각한 사례죠. 11번째,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 전환 후 신고 소득률이 하락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일 때 이익이 높거나 매출이 커서 법인을 전환했어요. 당연히 세금 걱정이 돼서 법인 전환한 건 맞는데 그 뒤로 법인 전환 후 소득률이 너무 하락하는 경우에는 좀 지켜보겠다,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사용하라고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서 비용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